안녕하세요.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과 2019년에 논의한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관련한 실무 사례 5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채권채무 조정 시점 판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사와 A사는 서로에 대해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는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A사가 회사로부터 받을 금액과 A사가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상계하자는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회생계획안은 회사가 A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전부 출자 전환하도록 했고 회사는 이에 따른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A사는 회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소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의 1심에서는 A사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최종심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회사가 패소한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고 회사는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올바른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이 법원의 인가일인지 소송 결과가 확정되는 날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날과 대법원 판결을 받은 날 중 어느 시점이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인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채권 채무 조정은 채무자의 채무 부담 완화가 공식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합의에 의한 조정인지 법원의 결정에 의한 조정인지에 따라 채권 채무 조정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법원의 회생계획 결정에 따라 회사의 채무 부담 완화가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이날을 채권 채무 조정의 실질적 완성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는 날을 채권 채무 조정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회생계획안의 결정과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소는 독립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회계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홈쇼핑 방송 수수료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수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홈쇼핑사와 홈쇼핑 방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홈쇼핑 방송을 시청하고 렌털 상담을 신청하는 잠재 고객 리스트를 홈쇼핑사가 회사에 전달하면 회사에서 직접 고객과 상담한 후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홈쇼핑사에 홈쇼핑 방송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대부분은 정액으로 지급하나 일부는 정수기 설치 고객 수에 따라 정률로 지급합니다. 정수기 렌털 계약이 운용 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 회사가 지급하는 홈쇼핑 방송 수수료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산화해야 할까요? 이 사례의 경우 홈쇼핑사에서 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와 관련된 회계 처리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홈쇼핑사에서는 방송 시간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 시청자에게 전달합니다. 방송을 본 잠재 고객들이 상담 예약 전화를 하면 홈쇼핑사는 그들의 정보를 회사에 전달하고 회사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콜센터에서 추가 상담을 하고 렌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홈쇼핑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의 특징을 소개하는 광고의 성격뿐만 아니라 위탁 판매 또는 판매 대행을 하는 수탁인이 제공하는 제품 설명 기능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쇼핑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광고비와 같이 체결된 계약과 관련이 없는 수수료와 체결되는 계약과 관련된 증본원가가 모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홈쇼핑 수수료 중 렌털 계약의 협상과 체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계약 조건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제13장 리스에서 설명하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 즉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자도 판매자도 아닌 리스 제공자가 금융리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금융리스 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산화하고, 운용리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운용리스 자산과는 별도로 자산화합니다. 반면 제조자나 판매자인 금융리스 제공자는 매출을 인식하면서 금융리스 채권도 함께 인식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리스 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원가는 리스 개시일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그 원가는 주로 해당 리스 제공자가 매출이익을 벌어들이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의가 논의되던 당시 제13장 리스 용어의 정의에서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로 정의하면서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조자인 운용리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도 리스 개설 직접 원가에서 제외되어 운용리스 제공자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를 이 사례에서 논의했습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K-IFRS 리스 기준서에서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가 금융리스 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원가를 리스 개설 직접 원가의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고, K-IFRS 질의회신에서도 운용리스 계약과 직접 관련된 렌털 계약 수수료는 자산으로 인식한 후 운용리스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제조자나 판매자인 운용리스 제공자는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요구하므로 회사가 홈쇼핑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리스의 협상과 계약 체결에 직접 관련이 있는 증분원가를 수수료 지급 시점에 일시의 비용으로 인식하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산으로 인식한 후 리스 계약의 수익 인식 시점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질의에서는 회사가 운용리스로 분류한 것이 적절한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홈쇼핑 수수료 중 운용리스의 협상과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 운용리스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수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설치 고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수수료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의 정의에 부합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운용리스 제공자의 회계 처리를 적용하여 자산으로 식별하고 리스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렌털 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해야 한다면 해당 수수료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를 논의한 후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가 금융리스 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원가만 리스 개설 직접 원가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하는 사업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준수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판매하는데, 전력 생산 후 최장 4개월 이내에 공급한 전력량의 일정 배수를 적용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공급뿐만 아니라 해당 인증서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회사는 어떤 자산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회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정부 보조금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인 정부 보조금과는 달리 회사는 기업 간 거래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원가를 회수하므로
정부 보조금의 형식을 빌린 기업 간 거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현행 정부 보조금 기준은 이 제도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서는 회사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어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나 취득 과정과 용도, 거래 방식 등이 일반적인 재고자산과는 다릅니다. 또 회사가 보유하는 인증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이나 금융자산과 유사성이 있으나 해당 자산의 그 정의를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 없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4에서 5.6을 적용하면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 논제를 다루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최초 인식에는 제7장 재고자산이나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를 참조하여 REC의 전력생산원가를 배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17장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를 참조하여 전력 생산 시점에 REC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되 수익 관련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회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자산 분류 및 후속 측정에는 회사의 보유 목적을 고려해야 하는데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7장의 재고자산 후속 측정 방법을 참조하여 회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최초 인식, 후속 측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 없으므로 일반기업 회계 기준 제5장 문단 5.4에서 5.6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한다고 결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단에 따른 회계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관계기업의 원가법을 적용해 오던 회사가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 특례를 더는 적용하지 못하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지분법을 소급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진 적용해야 할까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규정 적용을 중단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작성자가 자발적으로 특례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일반 원칙을 소급 적용합니다. 거래나 사건이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관계기업인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는 과거 질의회신에서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분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작성자가 중소기업 범위에서 배제됨에 따라 특례 적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5장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사례에서 다루었습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지만 여전히 피투자기업이 회사의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해당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은 회계처리 선택권을 상실하게 된 것일 뿐 회계처리 대상인 거래나 사건이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즉,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사례의 경우는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장 문단 5.9 괄호 1에서는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피투자자와의 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자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의무적으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원가법에서 지분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문단 31.17을 적용할 때 제5장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던 기업이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대해 더는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제5장 문단 5.9 괄호 1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5장에 따라 새로운 회계정책, 즉 지분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되 문단 5.12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점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하면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일반기업 회계기준 개정사항과 관련된 이슈를 설명하겠습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중소기업 A는 B의 지분의 7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고 B 외에 다른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B의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이므로 종전외관법을 적용하여 B를 A의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았지만 2018년 외관법 개정 후에는 B가 A의 종속기업에 포함됩니다. 2018년 개정 외관법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기업 회계기준도 개정되었는데요. 이 개정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A는 2019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까요? 또 A가 일반기업 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면서 B의 주식에 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해 왔다면 2019 회계연도에도 이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종속기업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전 일반기업 회계기준에는 종속기업을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외관법령에서 종속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단서 규정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외관법 및 시행령과 경과 규정에 따르면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더라도 피지배 회사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종속회사로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특정 기준은 직전 연도 말 자산 총액, 부채 총액,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이나 처분이 예정된 경우 등입니다. A는 이 규정을 근거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2018년에 개정된 외관법 시행령과 외관 규정에는 종속회사 배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개정 법규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기업 회계기준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회계기준의 적용 시기는 시행일 및 경과 규정에서 규정합니다. 2018년 개정에 대한 시행일 및 경과 규정 문단 1, 문단 3에 따라 개정된 종속기업의 정의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회계처리에 적용됩니다. A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19년 1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는 2020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A는 개정된 종속기업의 정의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이 경과 규정은 외관법이 개정되었지만 이것을 회계 처리에 반영하는 데까지 1년의 준비 기간을 준 것입니다. 이 준비 기간 동안 법이나 회계 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과 규정의 문단 3의 1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사례에서 A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A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6에 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했는데 종속기업의 정의가 개정되었어도 2019 회계연도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경과 규정 문단 3의 2에 따라 2019년에 B가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A기업이 B기업을 지배한다는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A기업이 B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유의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B기업은 A기업의 관계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인 A는 2019 회계연도에 B의 주식의 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 전에는 종전외관법령에 따라 B를 종속기업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는 A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A는 2019 회계연도에 종전외관법령이 종속기업에서 제외한 경우를 나열한 일반기업 회계기준 2018년 개정에 경과규정 문단 3의 2를 적용하므로 기존 회계 처리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외관법도 적용되고 개정된 일반기업 회계 기준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종속기업의 정의에 따라서 종속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A는 2020년 1월 1일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A가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를 적용해 왔다면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B를 관계기업으로 보아 B의 주식의 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B기업이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특례에서 종속기업에는 지분법 면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A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에서 B기업의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 2019년의 일반기업 회계기준 실무 사례 5건을 소개했습니다. 기업 실무에 본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